자, 양자암호. 오늘은 양자암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VPN, SSL, IPsec까지 시간 되는 것까지 되는 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시큐리티. 그래서 이 양자가 많이 회자되고 관심들이 많죠. 양자가 여러분들 세대에는 정말 양자가 좀 더 이제 일상화되고 실용화된 그런 시대에 사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암호학적인 관점에서 퀀텀 보안, 양자 보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이 좀 간단하게 있어서 여기는 좀 참고 자료를 좀 많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봐주세요. 자, 먼저 양자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오게 됐는지를 좀 봅시다. 1900년도에 막스 플랑크 박사님이 양자 역학, 퀀텀 다이나믹스라는 개념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1940년도 리처드 파인먼 교수님은 유명하신 교수님이시죠. 물리학의 대중화를 이끌으셨던 교수님이신데요. 1940년도에 리처드 파인먼 교수님이 양자 역학 이론을 이제 구축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84년도에 이 양자 역학을 이용한 최초의 양자 암호 기술인 BB84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BB84. 잠시만요. BB84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용어를 좀 주의해서 좀 잘 보세요. 양자 암호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있어요. 양자 암호 기술과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기술과 양자 컴퓨터는 창과 방패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암호 기술과 양자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만든 컴퓨터, 즉 양자의 역학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만든 암호를 깨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좀 다른 주제거든요. 밑에 지금 써놨는데요.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는 흔히 암호학자의 궁극적인 도구, 절대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자 암호를 사용해서 일회용 패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암호 기술이 탄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왜 갑자기 일회용 패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학생이 있나요? 클라우드 셰논 박사님이 가장 완벽한 암호는 OTP, 원타임 패드다라는 걸 수학적인 증명을 해놓으셨죠.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암호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실용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실용화하기가. 근데 이제 양자 암호를 이용을 하면 이것을 구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완전한 암호 기술이 탄생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한편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의 입장에서는 암호 해독자의 궁극적인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격기 암호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현재의 암호 기술에 의한 암호문은 모두 해독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일단은 양쪽의 입장은 지금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암호에 대해서 이 시간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양자 암호를 좀 다시 보면요. 1970년도에 스티브 위즈너 교수님이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생
인데요. 양자 암호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써요. 1970년도에. 자, 1970년 하면은 암호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양자 암호도 이 시기에 나왔어요. 아이디어가. 자, 그런데 이 논문이 70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실제 논문에 게재된 건 83년도예요. 13년이나 흘렀어요. 13년 동안 이 논문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한창 논문 쓰고 있는데요. 논문을 제출을 하면 그 분야에 있는 학자분들이 논문을 검토를 합니다. 그걸 리뷰한다고 하는데 그 논문을 리뷰한 분들이 이 논문은 학문으로서의 어떤 가치, 기여도, 차별성, 그다음에 효과성 등을 갖고서 평가를 해서 의미가 있다 하면 억셉트를 해요. 그래서 게재를 해주죠. 퍼블리쉬를 해요. 그렇지가 않게 되면 리젝을 합니다. 또는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 리비전을 요구를 해요. 근데 스티븐 위즈너 박사님의 이 논문은 계속 리젝이 됐어요. 이분도 대단하신 게 13년 동안 계속 연구를 계속 하셨죠. 나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야. 이렇게 해서 비슷한 분이 또 한 분 있었죠. 여러분 나나요? 작년에 우리 현대암호 이름 응용할 때 이렇게 비슷한 분. 랄프 머클 교수님. 랄프 머클 교수님도 학부 4학년 때 논문을 썼는데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키가 없는 암호 기술을 만들 수 있느냐 해가지고 다른 걸로 해라.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하죠. 두 분 다 랄프 머클 교수님도 그러시고 스티븐 위즈너 박사님도 그렇고 시대를 너무 앞서가셔서 논문의 가치를 빨리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논문 연구할 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지도 교수님이 그 혹평을 하시더라도 나는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이제 광자 역학, 퀀텀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암호 기술을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이걸 잘 증명을 잘 못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 친구가 찰스 베넷 교수님이거든요. 찰스 베넷 친구. 이 두 분이 친구예요. 친구. 이렇게 10년 동안 얘기하면서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했더니 찰스 베넷 교수님도 그 아이디어 정말 좋다. 같이 고민하자. 이러다가 길레스 브라사드 박사님을 만나요. 어디 학회 가서 만나다가 내가 스티븐 위즈너 박사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두 분이 정말 우리 같이 연구해보자 해서 두 분이 같이 만든 기술이 BB84예요. 84년도에 찰스 베넷의 B, 길레스 브라사드의 B 합쳐가지고 BB84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현재 양자 암호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양자 암호 기술이라기보다는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양자 키 분배 기술이에요. 차이를 여러분들 요거 딱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 키 분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키 분배 기술이에요. 키 분배. 자, 우리가 대칭키 암호 기술에서 최대 난제가 뭐라고 그랬죠? 키 관리의 어려움, 키 분배의 어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나온 것이 공개키 암호 기술이죠. 공개키 암호 기술은 상호 간의 키를 직접 교환하지 않고 동일한 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QKD는 뭐냐? 양자 역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키를 분배하는 기술이에요. 그럼 이게 암호 기술이 맞는가? 키를 분배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암호 기술의 범주가 되는 것이죠. 차이를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자, 양자 암호 BB84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거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그림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게 전구처럼 생긴 게
광자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광자. 포톤. 포톤. 광자. 광자가 양자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구에서 광자가 튀어나오는 거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광자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안 있고요. 이렇게 어떤 스핀을 합니다. 스핀을 하는데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은 위아래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애가 있고 어떤 거는 좌우로 그리고 어떤 것은 왼쪽에서 위로 대각으로 또 어떤 거는 오른쪽에서 반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움직이는 네 가지 케이스로 얘네들이 움직여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자가 여기서 이렇게 딱 발산이 되면 얘네들이 각각의 광자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쭉 방사가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필터. 이 필터는 지금 필터가 정면에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홈이 수직으로 나 있잖아요. 광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필터를 지나게 되면 모두 이 필터에 맞춰서 움직임이 바뀌어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된 거는요. 파란색으로 된 얘하고 얘는 원래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위아래로. 원래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필터를 통과했을 때 그대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로 가요. 안 바뀌었죠.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애들. 일단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수평으로 움직이는 애인데 얘가 필터에 가면 자기가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얘는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근데 대각선이 아주 광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대각선은요, 이게 대각선으로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대각선은 이런 상태하고 이 상태가 중첩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애는 수직으로 된 필터를 통과시키게 되면요. 50%의 확률로 변해요. 좀 신기하죠? 이 신기한 거를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래요. 예. 이 신기한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 무슨 이단 종교 같은데요. 자, 지금 일단 요거를 받아들였나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얘가 이 대각선 애가 필터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은 50%의 확률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고 있죠. 50% 확률로 이렇게 되면 얘는 필터를 통과해요. 50% 확률로 이렇게 되면 얘는 필터를 통과 못해요. 쫓아오고 있죠? 끄떡끄떡.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 그림을 한번 보세요. 주황색. 얘는 어차피 통과를 못하는 거고 얘는 50%의 확률로 수직이 됐을 때만 통과를 해요. 근데 보면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50% 확률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근데 얘도 똑같이 대각이잖아요. 방향은 다르지만 대각이에요. 얘도 50% 확률로 수직이 될 수 있고 50% 확률로 수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통과했죠. 얘는 50% 확률로 수직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광자를 일련로 된 거를 쌓았더니 통과한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다고 보면 돼요. 원래 좀 순서가 조금 그렇긴 하네. 여기 다시 보니까. 설명은 근데 좀 그렇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좀 이 특이한 특징, 50% 확률로 그 대각기에 있었던 것이 수직으로 갈 수 있고 수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거를. 자, BB84 프로토콜이라고 써놨는데 BB84 암호 기술 또는 BB84 QKD 기술을 사용을 하려면은 대전제가 있어요. 또 환경을 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환경 구현은 두 개의 통신 회선이 필요해요. 암호화 통신을 할 건데 암호화 통신을 하기 위해서 키를 교환하기 위해서 통신 채널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게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이에요. 왜 두 개가 필요하냐? 하나는 앞에서 봤던 그런 광자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광자를 쫙 보내기 위한. 광자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우리 이런 키를 쓰자 하고 일방향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자 전송용은 단방향으로 구현을 해도 돼요. 단방향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채널은 뭐냐면은 필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채널이 필요해요. 필터 정보. 근데 이 필터 정보는 송신자가 갖고 있는 필터 정보하고 수신자가 갖고 있는 필터 정보 양쪽 다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 다른 거에 좀 중점을 찍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환경은 좀 이해가 됐나요? 좋아요. 자, 비트를 정의합니다. 비트. 양자에서는 비트라고 안 하고 큐빗이라고 하죠. 큐빗. 왜냐하면 네 가지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 큐빗이 아니라 비트로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비트가 되냐면은 1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요 두 가지 상태를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의 정보는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0의 정보로 정의를 해요. 우리 비트만 알면 돼서. 양자 컴퓨팅은 큐빗을 이용을 하죠. 근데 이제 양자 암호 QKD에서는 큐빗은 의미를 안 갖고 비트를 갖고서 합니다. 다음 필터. 필터는 두 가지만 사용을 해요. 수직 수평 방식에 대한 필터, 사선 방식에 대한 필터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광자 역학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QKD는 중첩과 얽힘이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요. 중첩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시에 0과 1의 특성을 갖는 특징을 중첩이라고 그래요. 슈퍼포지션. 그래서 동시에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관측하기 전까지는 뚜껑을 열고 보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어요. 두 가지 상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있는 게 사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아니면 이런 형태로. 이게 결정나는 게 언제냐? 필터로 했을 때 이제 결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얽힘이 있어요. 얽힘. 얽힘은 인탱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양자 세계에서의 아주 고유한 특징인데 서로의 광자 값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서로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양자로 키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2부가 이 값을 변조시켰다. 그러면 밥도 변조된 값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앨리스하고 밥이 같은 값을 안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QKD 값이 도청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얽힘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봅니다. BB84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 송신자 앨리스가 무작위로 비트열을 일단 만듭니다. 비트열. 비트열을 만드는데 두 가지 비트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광자의 필터, 어떤 필터를 쓰느냐를 결정하는 비트열. 그리고 광자, 전송할 광자의 특성, 값을 결정하는 비트열. 두 가지 비트열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무작위로. 난수 발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무작위로 만듭니다. 밑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앨리스가 필터 방식, 그리고 앨리스가 보내는 이 광자의 방식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임의적으로.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비트열에 의해서 필터 방식이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됐어요. 이렇게. 이거는 무작위로 앨리스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필터에 대해서 이제 광자를 이런 형태로 보내요. 이것도 무작위로 만든 거예요. 두 개의 비트열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자, 수신자 밥은 자기가 앨리스가 보낸 광자를 검출할 때 사용할 필터 방식을 무작위로 만들어요. 자, 수신자 밥이 사용하는 필터 방식하고 송신자 앨리스가 사용하는 필터 방식은 일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만들면 돼요. 사전에 약속할 일도 없어요. 알아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자, 밑에 그림 봅시다. 자, 밥은 나름대로 무작위로 필터를 만들었고요. 앨리스도 무작위로 필터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광자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 죽방향으로 쏜 거예요. 자, 지금 앨리스의 광자가 요 필터를 통과해서 얘가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데 대각선 필터니까 얘는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있는 것도 보면 대각선 광자인데 대각선 필터니까 그대로 통과돼서 이렇게 왔어요. 얘는 0으로 정의했고 얘는 1로 정의했어요. 우리 앞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필터가 앨리스가 사용한 필터하고 밥이 사용한 필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서로 무작위로 했으니까. 다른 필터를 쓴 것은 그냥 무시합니다. 신경 안 써요. 자, 그런데 다른 필터를 쓴 것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돼요. 뭐냐면은 보세요. 얘가 사선으로 왔는데 수직형 필터를 통과해요. 자, 여기 잘 기억하세요. 사선이 왔는데 얘가 수직형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각각은 50% 확률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 보면은 주황색 여기 보면은 50% 확률로 얘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앨리스가 보낸 거하고 값이 같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0 아니면 1인데 50% 확률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만 봅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한 게 뭐예요? 앨리스하고 밥이 같은 필터를 썼을 때만 유효값으로 쳐요. 그 차이를 알겠어요? 주황색 박스로 표시한 것은 뭐냐면은 필터는 다른데 값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앨리스하고 밥한테 중요한 거는 같은 필터를 썼을 때의 값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필터를 썼을 때 값만 추려내게 되면요. 앨리스는 0, 1, 0, 0, 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비트의 값을 결정하게 되고요. 밥도 0, 1, 0, 0, 0, 0 6비트의 값을 만들어내게 돼요. 둘 다 동일하게 0, 1, 0, 0, 0, 0이라는 값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각각의 자리에서 결정해서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얘를 암호 키로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고 왔는데 얘를 키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키를 가지고서 AS, 대칭키 암호를 쓰기 위한 키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AS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 키를 공유하지 않고 BB84를 이용해서 양자 키 분배를 이용해서 대칭키 암호를 쓰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자, 공격자 2부는 어떻게 하는가? 공격자 2부는요. 앨리스의 필터 방식하고 밥의 필터 방식을 정보를 알 수가 있죠. 필터 방식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공격자 2부도 나름대로의 필터를 갖고 있어야만 앨리스가 보내는 광자를 수신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를 보내는 시점에 2부가 필터를 정확하게 묶고 있다는 얘기예요. 2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무작위로 필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운이 좋으면 앨리스하고 밥하고 일치되는 필터를 2부가 가질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자, 그런데 이게 비트열이 길면 길수록 그럴 운은 가능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공격자 2부는 절대로 앨리스하고 밥의 정확한 필터를 일치화시킬 수가 없어요. 충분히 길다면, 키값이 길다면. 그리고 아까 중첩의 문제 때문에, 얼팀의 문제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해서 이브가 요 값을 건드렸다 하게 되면 앨리스하고 밥이 필터는 일치하는데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필터가 일치했는데 왜 값이 다르지? 하게 되면 이거 좀 이상하다. 다시 재설정. 키를 또 바꾸면 돼요. 네. 자, 이것이 이제 BB84 QKD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어디다 써먹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칭키 암호 기술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안전한 키 분배에 써요. 안전한 키 분배에 써요. 양자 암호의 역량은 양자 키 배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긴 길이의 일회용 키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구상에서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에다가 양자 키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광자 보내서 그러면 이제 위성에서 지상으로 보낼 때 암호화 통신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키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걸 중국에서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양자 컴퓨팅은 아까 큐비트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비트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갖고 큐비트를 이용해서 빠른 연산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로 좀 양자 암호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암호는 다 무력화되는 것이냐? 지난 2017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런 자료를 펴냈습니다. 포스트 퀀텀 시대,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실용화된 시대에서 현대 암호가 안전한가, 그리고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안내서가 나왔는데요. AES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기본적으로 128비트 키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양자 컴퓨팅 시대에서는 최소한 256비트는 써야 한다. 권장 키 사이즈죠. 권장 키 사이즈요. 256비트의 AES 암호를 쓴다면 포스트 퀀텀 시대에서도 안전성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28비트보다 더 큰 키 길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암호들은 포스트 퀀텀 시대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시 함수에 대해서도 키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 좀 최선의 대책이다. 라고 이제 권고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 양자 암호는 책의 내용은 좀 짧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QKD 기술인 BB84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포스트 퀀텀 시대에서 현대 암호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현재로서는 키 길이를 충분히 늘리는 것이 좀 최선의 대책이 되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살펴봤습니다.